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릿소리 TV 김광주입니다. 네, 뭉치 양승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네, 이름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네. 살아가면 갈수록 음. 첫째 제일 잘 까먹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죠? 나이? 아니 나이? 그거지 맞지? 나이. 나이. 아, 진짜요? 네, 나이 잘 까먹어요. 지금 우리 명치 지금 몇 살이에요? 저는 뭐 어느 정도 먹었죠. 보통 네. 내 나이 몇 살이지 할 때 네. 내가 출생연도를 따지면서 네. 마음속으로 그죠?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기 나이를 모르. 자기 나이 모르는 그죠? 두 번째 또 가까운 주변에 나이도 애들 나이 크면 몰라요. 애들 나이. 더더욱 부모 나이 몰라요, 그죠? 음. 부모 나이.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네.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는데 네. 잘 좀 어려운 분야, 그죠? 잘 알기 힘든 분야를 모르게 하는 것은 더 많죠.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거. 쉐입 있죠. 셉 있죠. 셉이었어. 셉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달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지만 또 잘 알면 또 건질 수도 있는 선임대 후분양 상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상가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일단 언론, 그죠? 뉴스상으로는 많이 살아났다고들 하죠. 네, 덜 하죠. 들 네. 하죠. 그리고 아까 본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지만 관심 있는 상품. 네, 상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네. 이게 이제 상가에 관심이 있냐 하면 네. 은행 이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이죠. 네. 네. 그리고 과거 이제 상담을 요즘 이제 그 좀 이제 노부모가 있는 이제 그 직장인들을 상담하고 나면 이런 경우가 좀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재산이 있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걸 봐왔냐면 부모님이 월세를 받아서 그 월세를 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대학교 보내고 하는 걸 봤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지. 본기 그거니까. 예. 그리고 우리 동네에 갔더니 누가 그렇죠. 건물을 올려서 한 대를 얼마를 받고 있더라. 예. 이런 얘기가 힘찮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뭔가 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아무리 그 속에 빚이 많다 하더라도 네. 이 눈에 보이는 그런 덩치, 그 덩치가 있잖아요. 일단. 그렇지. 나 이제 가지고 있으면 뭔가 후가시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상품이지 않습니까? 예. 캐시프로가 나오는 것들은 투자 상품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고려될 거는 세후 수익률이다 이거죠. 즉 실질적으로 그럼 내한테 돈이 떨어지는데 그게 얼마인데 수익률이 이걸 보셔야 된다 이거죠. 예. 사실 예를 들면 은행 적금은 네. 넣었다가 빼는 그 순간까지도 비록 득점이 이자는 나와요. 네. 근데 이 상가는 한 번 발을 담그는 순간 그리고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안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그 시간 내내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심리를 활용해서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상가 투자에서 가장 그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캐시플로우, 현금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그 크게 관심 가져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공실이 있냐 없냐죠. 즉 세입자가 있냐 없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네. 이미 임대 입주자가 있다. 그죠? 그렇지. 임차인을 이미 정해놨어. 그렇지. 이는 그냥 사기만 하면 바로 월세를 받아.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선임대죠. 선임대. 선임대. 즉 임대가 먼저 끝내놓고, 되어 있다. 임대를 끝내놓고 그렇지. 분양을 한다. 자, 선임대 상가란 그렇죠. 여기서 나와 있네요. 분양을 받기 전에 시행사가 미리 임차인을 유치해 놓은 상가를 유치해 놓은 상가에서. 말한다. 그러면 이제 상가를 또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왔다지 왔다. 그렇죠. 이 뭐 끝내놨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자는 이제 분양 받으면 그 다음부터 임차인을 유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럴 노력과 시간이
전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만한 상가가 없어. 그렇지. 이미 임대 끝내놓고, 그렇지. 그죠? 계약과 동시에 월세 받는다는데 공실도 이런 없어. 좋을 때가 어디 있어? 5년 확정 수익이야. 그렇지. 네. 이런 좋을 때가 어디 있어, 그죠? 좋은 거 있으면 일어나지. 그 중요한 거는 이런 좋은 것들은 항상 현수막에 붙어 놓은 거죠. 현수막에. 그렇지, 현수막. 5년 현수막. 확정 임대. 연수익률 12%. 그 뭐 선착순, 마감 임박, 선착순 마감 임박은 주로 그 뭐 현수막 안 걸죠. 네. 그런 거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입소문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몰라 저는 이제 이런 직업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가 높은 상품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꼼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단 금리가 높으면 저는 의심부터 해요. 근데 그렇지. 그걸 우리가 아닌가 봐요, 그걸 일반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네,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은 필요해요. 뭐 네. 우리가 뭐 모든 것을 의심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합리적 의심은 반드시 이 합리적 의심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거. 그것들이 이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거죠. 근데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많이 쏙나 봐요. 많이 썩죠. 많이 쏟고 그리고 뭐 기획 부동산도 많이 들어가시고 주로 이제 합리적 의심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용당하고 쏟고 이렇게 뒷북치시는 분들의 특징은 좀 이제 다급한 분들이 많죠, 그죠? 뭔가 한 방에 빨리 크게 불려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하기가 그런 심리적으로 쫓기는 분들이 그런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못 가져요,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지식이 낮아요.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이 낮으신 거죠. 그렇죠. 사람만 믿죠. 모르고 하시는 거죠, 모르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사기꾼들 보면요. 네. 예를 들면 뭐 저와 우리 뭉치 씨보다 훨씬 아주 믿을만하게 복장을 차려입고 나와. 말도 그냥 뭐 청산유수야, 그죠? 그렇죠. 청산유수고 차도 고급차예요.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제 선임대라는 말만 믿고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그렇다고 것들은- 어쨌든 네네. 이거는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을 쓰냐면 일단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그렇구나. 선임대라는 걸 통해서 일단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 말이 진리든 안 진리든 일단 중요한 거는 분양률을 끌어올려야지만 저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갑다 해서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경우가 되게 좀 있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미분양 상가 중에서도 싼 값에 억지로 임차인을 채우는 거죠. 예. 어차피 안 되는데 미분양이야. 그러니까 알바를 쓰는 거지. 야, 이 임차인으로 여기 들어가. 편법으로. 이렇게 가짜 세입자를 편법으로 분양하는 돈은 경우가 내가 있는 줄게. 거죠. 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주로 우리가 이제 바람제비라고 합니다. 바람제비를. 네. 이제 제아도 같은 데도 이런 그죠? 바람제비를 동원해서 네. 이렇게 짝퉁 물건들, 그렇죠. 그런 물건들을 파는 그 사람들이 들어 있죠,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제비라 얘기 나왔는데 모델하우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모델하우스 가시면 줄 서 있고 있잖아요. 보시면 내부 보세요. 누가 서 있는지. 아니,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서 있어요. 예. 모델하우스라길 그 모델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모델들이 있는 하우스 이렇게 알았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모델하우스가 모델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주로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네. 모델하고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근데 모델 그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깔끔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하우스가 그 모델이 있는 데가 아니구나. 그리고 집을 보러 갈 때 보시면 혼자 안 가죠. 내가 집 보러 갈 때 혼자 절대 안 가요. 부모님 데리고 가고 아니면 와이프 데리고 가고 그렇지. 친구 데리고 가고 대부분 가족들 동반합니다. 또 애 네. 애 봐주러 할 데가 없으니까 애까지 데리고 가. 그러니까 사람은 바글바글하지만 실질적인 그 청약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리고 또 네. 보통 이제 청약 그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는 막 선물을 주잖아. 경품 추첨. 요 때문에 가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지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만 100만 원 걸어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100만 원 건 사람들도 일단 청약하신 분으로 그렇지. 간주하고 청약률을 높이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런 그 선임대 후 분양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네. 이것이 진짜 좋은 거냐 네. 아니면 바람제비 이런 그 하나 일종의 기만행위죠. 그렇죠. 기만행위에 속하는 걸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자 이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명 프랜차이즈 선임대라고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보면은 임대차 계약이 뭐 진행 중이거나 또는 안 된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입점 확정이라고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 다 비어 있는데 2층에 어떤 병원 입점 확정, 어떤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거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활용해서 얘가 진짜인지 아니 가짜인지 아니 먹튀인지 예, 진짜 이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면은 그런 것들 본사를 전화해서 실질적으로 계약돼 있는지 꼼꼼히 봐야 된다 이겁니다. 또 설령 실질적으로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인 계약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임차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내용 임차료를 받는 내용이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가 또 어떻게 돼 있는지도 그렇죠. 그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정액에 뭐 한 달에 100만 원 줄 게가 아니라 일단 장사해. 장사한 다음에 뭐 얼마 남으면 줄게. 이런 그렇지.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얼마 정도 그렇죠. 주겠다. 매출이 얼마 줄게. 예. 이러면 매출 안 되고 얼마 안 남으면 임대료 못 받고 그렇지. 그냥 내 가게에 남한테 공짜로 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 매출을 썩일 수도 있고 또 순이익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뭐 장부를 우리가 뭐 검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자. 실질적으로 입점이 선 임대가 돼 있는지. 자,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 두 번째 계약 주체를 확인하자. 네. 계약 주체. 보면 선임대 계약 당사자는 대부분 시행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네. 간혹 시행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분양 업체 영업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알바 이런 계약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이런 그 체결한 계약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즉 예. 계약 그 시행사가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시행 주체인지 아니면 짜가인지 알바인지 네, 그런 것들을 세밀히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계약 주체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왕왕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시행사 측에서 네.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얼버무리는 경우 누가 예 우리 과장님이 우리 회사를 대리해서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관행. 그렇지. 예, 그것을 그 관행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요, 그게 절대 인정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절대 인정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그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권리 주체, 그죠? 권리 주체 당사자의 적절한 인감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서 썼다면 계약금 입금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금 입금된 통장 사고나 보여달라고 하세요. 네, 그거를 조작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입금 송금 내역도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임차인을 직접 확인해 봐라 이거죠. 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동산 그 거래를 할 때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이문지 씨는 참 중요한 게 많네. 중요한 게 많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그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네. 자, 어쨌든 우리 문지 씨가 이야기하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집을 살 때, 집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예.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인지, 예. 담보에 대출이 껴 있는데 이 사람이 돈 못 갚아서 집 경매에 남길 사람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직접 대면을 통해서 임차인이 뭘 하고 있는지, 중요한 거는 장사 잘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선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이유가 설령 이것이 이제 선하게 이제 제대로 임대된 선 임대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네. 그 임차인이 평생 계속 거기에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누가 임차를 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그 지역의 경기, 그죠? 또 그 상가의 어느 업종, 그렇죠. 또 같은 상가에 중복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왜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월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로 정확하게 정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돈을 그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하면 그렇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무턱대고 고정 확정 고금리를 주는 데는 의심해봐야 돼요. 일단 주변 시세를 안 봐야 돼요. 주변에는 시세가 예를 들면 월 50만 원 정도고 기껏 해봤자 수익률 5% 정도인데 여기는 수익률이 10% 정도고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나온대.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합리적 의심.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보죠. 그죠. 예, 합리적 의심. 네.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오늘은 우리가 선임대 후 분양이라는 상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참 이게 합리적 의심이 어이없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뭐 그래서 돈도 떼이고 우리가 보면 틀림없이 떼일 돈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참 어이가 없는 경우도 많죠. 저는 이런 걸 당하신 분들은 상담을 안 해요. 왜냐하면 좀 뻘쭘하기도 그렇겠는데 어떤 경우를 통해서 아냐면 이 자식들이 연락을 해요. 부모, 예.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돈이 묶여 있고 현재 이제 법정 공방까지 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지방에 기부동산을 땄는데 돈이 묶여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 종종이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묶여서는 풀어야 되는데 풀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죠? 자, 그냥 고정금이 5년 정도 준다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떡하냐 이거지. 그 이후에는 제가 상가에 대한 맹점 말씀드렸죠. 그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를 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투자금을 다 회수했을 경우에 그때 원금 대비 수익이 얼마 나냐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거죠. 근데 이런 상가라든지 특히 이제 오피스텔, 요즘 오피스텔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캐시플로우 위주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 물건인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현금화 시킬 때 현금화가 안 된다는 게 맹점이에요. 즉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따박따박 월세나 임대소득 즉 현금 흐름은 나오지만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금 넣고 내 원금에서 월세를 내가 빼먹는 구조가 되는 대표적인 상품일 수 있다. 이게 월세형 상품 중에 굉장한 중요한 맹점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상가에 대해서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가에 대해서는 우선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큰 틀이라고 하면 다 은행 금리가 떨어지니까 다 상가에 줄을 서는데 자, 그렇게 줄을 서서 상가를 차지하면 그 상가는 누가 입주하죠? 누가 입점할 겁니까? 그죠? 상가가 많아지면 그렇죠. 누가 입점할 겁니까? 당장에 그 상가가 당장에 그 상가가 조금 어떤 지역의 희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옆에는 다른 상가 또 안 지을 겁니까? 건설회사들이 그렇죠. 다 짓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큰 시야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도 알곡을 찾는 전략이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중에 선임대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안 심리를 한 방에 훅 가게 하는 그런 광고 행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기준틀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하나씩 천천히 여유 있게 좀 이게 따져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죠? 투자자들은 여러분이 가진 헌 상가를 관심이 사는 게 아니라 신규 분양 상가를 관심이 산다. 그래서 일단은 상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공신률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내가 월세를 내고 일을 하고 있었어. 장사를 했어. 근데 장사가 잘 돼.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지역에서 너무 마음이 들어.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실질적인 주거 목적인 거죠. 그렇지. 즉 이제 부동산 주택으로 치면 주거 목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 가치가 너무 클 때 이 부분을 내가 소유가 같이 연계되는 분들. 사용 부동산으로서. 그렇죠. 사용 부동산으로서 내가 일을 하면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참 골치가 아파요. 골치 아프죠. 뭔가 속 시원하게 뭔가 투자할 만한 게 속 시원한 게 화끈하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 드리는 것이 조금 이제 분산 투자 욕심을 좀 줄이고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이제 분산 투자 그 분산 중에 하나가 뭐 해외 그죠? 해외 투자까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잘못
사기 당한거나 과다 광고나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갈 이런 또 리스크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요즘 하여간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건설사들 지금 현재 대부분이 워크아웃 상태고 법정 관리가 들어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은 땅을 사나요 미리. 땅을 사놨죠. 빚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자를 계속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놀릴 수가 없어. 그러면 중요한 건 거기다 뭘 지어야 돼. 계속 지어가지고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이렇게 계속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밀어내기 식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공급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설사들이 현재 처한 상황까지도 같이 고려해보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은 선임대 후 분양이라는 아주 달콤한 문구를 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뭉치 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